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준표 나갔죠? 예, 요게 2018년 2월 13일자로 개정된 것 중 여러분이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 한 겁니다. 근데 색깔이 좀 흐린 게 있죠, 글자가. 원래 색깔을 집어넣은 건데, 다른 거, 바뀐 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건데, 거기 아마 흑백으로 프린트가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이 보기가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마 홈페이지 보시면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면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양도 또는 취득식이 들어갈 차례네요, 여러분. 그래서 361쪽 가겠습니다. 자, 361쪽 가자.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기존의 강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취득했다. 갑이 취득한 부동산이 얼마냐 했더니 3억 원이 돼, 여러분. 자, 그럼 3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갑은 뭘 내죠,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됐다. 그럼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 부과되죠. 자,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과정에서 6월 1일이 도래가 됐네요. 자, 6월 1일은 어떤 날이죠? 보유세, 과세 기준이 있죠. 그래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지역 자원시설세. 그리고 이 부동산이 고액의 부동산이면 국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처분했어요. 양도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양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예. 우리 마지막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공부했습니다. 자, 양도가액 봤더니 여러분이 양도가액이 7억 원이랍니다. 얼마 양도했다고요? 7억 원이 양도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누굴 말하는 거고? 양도자, 매도자, 병은 매수자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매매는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올 것이고, 매도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뭐고?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때 갑이 병한테 얼마 팔았다고, 여러분? 7억 원에 팔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가액 얼마에서 7억 원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얼마? 3억 원을 뭐 하라는 얘기야? 빼란 얘기죠. 그래서 양도책이 얼마 나온 거죠, 여러분? 4억. 이거는 여러분이 세법을 배우기 이전이라도 배우지 않았다더라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살아온 인생에 짬밥이 있잖아.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으로서, 짬밥으로서, 3억 주고 취득한 것을 7억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남았구나? 4억 남았구나. 요 4억 원이 양도차익 4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보는 거죠? 소득. 그 대해서 부과되는 게, 왜 이래? 야. 죄송합니다. 아직 입이 안 풀려갖고. 자, 요 양도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부과됐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죠? 양도 차익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액이 있어, 없어? 없죠. 항상 양도세는 양도 차익 남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이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뭐를 빼라?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는 얘기죠. 그래서 7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금액 4억 원을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하는데, 그러면 양도 차익은 가액이 몇 개가 주어져? 최소한 2개. 무슨 가액가? 양도 가액과 취득가액 최소 2개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2개를 가지고 차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느 시점에 가이고, 양도 시점에 가이고, 취득가액은 어느 시점? 취득 시점에 가야죠. 그러면 요거를 언제 양도한 걸로 보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라는 시간적 기준을 다룬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 또는 취득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시험에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단독 문제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양도자가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책을 보시면, 자, 매매 등으로 인해서, 첫째,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양도다.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양도다.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요때 유상양도 시기는 원칙과 뭐로 구분하고 예외로 구분하죠. 그러면 결론,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외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시험에는. 그래서 원칙은 기본 베이스에 잡아놓죠. 자,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책을 보시면 결론, 대금 청산일. 책을 보시면 뭐로 나왔어요? 대금 청산일에 양도한 걸로 보겠답니다. 그러면 이때 대금 청산일, 양도자 입장에서는 대금 청산이고 매수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수자, 취득자는 언제 취득한 걸 보죠? 잔금 지급일이죠. 잔금 지급일. 그러면 이때 대금 청산일과 잔금 지급일은 같은 날이야, 다른 날이야? 같은 날이야. 같은 날인데 잔금 지급일은 누구 기준이고 매도자, 매수자? 매수자 기준이. 취득자 입장에서 보니까 취득자는 돈을 주고 소유권 넘겨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표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취득자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다 보니까 양도자 기준이죠. 이해하세요? 소득세는 양도세는 도자 기준이야, 수자 기준이야? 도자. 그럼 도자는 잔금을 받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야? 이제 별게 다 어려워, 하여튼. 그죠? 예. 잔금을 받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잔금을 받는 사람한테 잔금을 지급일 하면 맞지가 않으니까 뭘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대금 청산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날은 사실상 어떤 날인데? 같은 날인데 잔금 지급일은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취득자 입장에서 기준을 얘기를 한 거고 양도소득세는 어떤 날로 표현한 거다? 이거를 대금 청산일. 결론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이다. 근데 조금 더 나갈게요. 자, 이때 이 잔금 지급일은 취득세에 따르면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가지로 구분됐죠.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을 보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뭐로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으로 한정되어 있죠. 자, 국지가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죠. 즉 과세권자가 누구일 때야, 여러분? 매도자. 두 번째 외수가 뭐죠?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한 취득이죠. 그다음에 공이 뭐죠? 공매나 경매 취득이죠. 판정이 뭐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하여 입증이 되네요. 그래서 국지 외수 공판장일 때 한해서 어디로 가는 거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 국지 외수 공판장 이외의 개인 간의 매매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갔어.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뭐가 되느냐? 사실상 대금 청산이다. 요 말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양도세는 뭐가 없다, 여러분? 계약상이 없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계약상 또는 약정일 이런 말이 나오면 맞았다 틀렸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대금 청산일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어떤 날이다? 사실상 대금 청산이다. 그런데 예외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주어지는 거 시험에 대금 청산이라는데 대금 청산이 뭐하면 불분명하면 그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간다 그러면 맞아 틀려 절대 계약상 못 나온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기는 등기 접수일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책에 보면은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설이 나와 있죠. 이때 우리 부동산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등기 접수일이죠. 뭐 등록은 동산일 때 명의 개설일은 뭐예요, 여러분? 주식일 때. 그러니까 우리 동산과 주식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결론 부동산은 언제 대금 청산에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라, 여러분? 등기 접수일로 가라 그입니다. 두 번째,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되는데요. 대금 청산을 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다? 등기를 먼저 했대요. 그러면 지금 대금 청산일이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 접수일이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 접수일이 빠르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과세 시기가 2개 이상 나면 그 둘 중에 항상 어떤 날로 가면 돼? 빠른 날이야. 빨리 과세해서 끝내겠다는 얘기죠.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빠른 날이 어떤 날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라. 시험에서 과세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시간적 균형 두 개 상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그래서 과세 관점은 빨리 과세해서 끝내겠다는 얘기야. 시험 공부하는 여러분도 빨리 붙어야 돼? 늦게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제 키가 원래 1m 85였다고. 못 믿는 눈치인데 진짜 여러분 1m 80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결혼하면서 시험 공부한다고 은행 때려치고 나서 자꾸 시험에 떨어지니까 오매기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꾸 떨어지면 저처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붙어야 돼.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매매 등으로 인해서 양도가 됐다. 그럼 언제 양도한 걸로 본다? 사실상 대금 청산. 이게 원칙이야? 다만 예외. 대금 청산일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자? 등기 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어떤 날이야? 등기 접수일. 그래서 결론 낼게요. 결론은 양도 시기는 어떤 날과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로 가면 되는가? 빠른 날이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사례 문제가 나와갖고 뭐 계약일, 1차 중도금 지급일, 뭐 그다음에 2차 중도금 지급일, 그다음에 사실상 대금 청산일, 계약상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뭐 쭉 자료가 주어지면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뭐만 보면 돼?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잡아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게임 끝. 털고 나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일 때고, 이제 특수한 매매로서 뭐가 나오냐? 장기 할부란 것이 나오네. 장기 할부 조건. 할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 우리 물건 사면 무조건 뭐? 할부 구입이죠. 뭐 그냥. 몇 개월 끊어드릴까요? 12개월로 끊어주세요. 그래요. 그냥. 자, 여기서 요 12개월, 여기서 장기는 여러분 몇 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몇 년 이상? 1년 이상을 말합니다. 장기 할부할 때 장기는 몇 년? 1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세법은 단기 할부라는 게 없어요. 적어놔. 단기 할부 X. 단기 할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럼 그래서 3개월 할부다. 3개월 할부면 장기 할부예요? 단기 할부예요? 단기죠. 그러면 장기 할부로 구입하지 않고 뭐로 본다? 일반적 매매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별도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할부가 나 무조건 무슨 할부가 나와야 된다고? 장기 할부가 나와야 돼. 장기 할부.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이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인도일, 사용수익일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3개.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야. 끝난 거야 게임.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붙죠.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 밑줄 뭘 당했다? 수용당했대.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네 여러분. 자, 그렇게 내 토지가 수용을 당하거나 협의 매수가 되었을 때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자, 거기 보면 또 보시면 뭐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몇 개 나왔네? 3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만 보면 되죠. 빠른 날.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저는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답니다. 단서를 출제는 답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같이 보죠. 소유권에 관한 소속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공탁됐대. 자, 내 토지가 수용을 당했어. 그럼 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는 대가로 나는 뭘 받죠, 여러분? 보상금 받고 나오죠. 그러면 항상 보상은 돈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입장과 받는 사람 입장이 같아 달라? 다르죠.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고 받는 사람은 조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수용을 당하면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더 달라라고 증액 소송을 걸은 거야. 그래서 보상금이 공탁됐다는 얘기야. 밑줄.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 공탁됐다. 그럼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 해갖고 법원에 공탁을 넣어놨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용을 당한 사람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공탁돼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때는 자 소송이 남아 하여튼 무조건 소송 판결 뭐야 여러분? 확정일. 동그라미 여기 판결 확정일. 소송이 걸렸다. 재판 걸렸다. 그럼 무조건 기다려. 뭐 나올 때까지? 판결 날 때까지. 그래서 밑줄 판결 확정일. 요걸 출전이 살짝 바꿀 수 있어. 저거. 출전 요걸 살짝 뭐로 바꾸냐면 공탁일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 기가. 예상하고 있어? 나쁜 놈.
그거를 뭘로, 소송 판결 확정을 뭘로 고친다고요? 공탁일로. 그러면 여러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잡아내야 돼. 이거 공탁일로 바꿨는데 이래도 해, 저래도 해. 언니 왜 난 답이 없어? 자, 어떤 날에 여러분 소송이 걸려 무조건 소송 판결 확정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소송 걸리면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야. 오케이? 예, 넘어가죠. 아, 거기 넘어가기 전에 맨 밑에 중요한 말이네. 361쪽 맨 밑에. 통치기 나와 있는데, 자,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자, 밑줄, 뭐보다? 약정일보다. 계약상을 말하는 거죠? 응? 계약서에 적힌 날보다, 자,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동그라미 어떤 날이야? 실지로 받은 날. 실지로 받은 날, 이거죠. 그러니까 약정일과는 관계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표현한 거죠. 여기서 실제로 받은 날은 어떤 날이다,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실제 돈 받은 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362조 2번. 자, 2번은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자가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상속은 밑줄 어디로 연결하면 돼? 상속 개시일 이거와 연결되면 되는 거죠. 아니다, 난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럼 어디와 연결시키면 돼? 증여받은 날. 이거는 받아봐야 알아. 받아봐야 알아. 받아보셨나요? 상속이나 증여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어? 네, 빨리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 이번 주말에 상속이,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럼 봅시다. 당초 갑이 취득해서 지금까지는 갑이 병한테 양도했는데 이번에는 을이 병한테 양도한가. 그래서 왜 을이 받았냐 했더니 을이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 여러분. 을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잖아요. 당초 취득은 누가 했는데? 갑이 취득했는데 갑이 중간에 어떻게 한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누가 상속을 받았어? 을이.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뭐가 개시가 됐다고? 상속 개시가 됐다. 그러면 갑은 뭐가 되는 거죠? 당사자 중에서? 피상속인. 을은 상속인. 그러면 이때 갑이 2년을 보유하고 돌아가셔서 을이 상속을 받아서 을이 1년을 보유하다가 양도했던 얘기야. 이때 상속을 받았을 때 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6억 원이 돼. 얼마짜리를? 6억 원짜리를 뭘 받았다고? 상속 받았다는 얘기야. 6억 원이 산 것이 아니라 얼마짜리를? 6억 원짜리야. 그래서 이건 실가야, 시가야? 시가죠. 요거는 실가야, 시가야? 요거는 실가죠.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아니, 실가는 뭐고 시가는 뭐예요? 아, 실가는 실지 거래가액을 말하는 거고 시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고 요거는 뭐야, 여러분? 가치 개념이죠, 가치.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돈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실지 거래가격이 없어. 그래서 항상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증여받으면 뭐가? 증여세. 이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항상 무슨 과세다, 여러분? 시가과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6억 원짜리를 상속을 받았을 때 뭘 냈어? 상속세 부과됐겠죠. 누가 냈어요, 여러분? 갑이야, 을이야? 을이 냈죠. 갑은 돌아가셨다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상속세 내라면 이분이 가, 안 가? 아, 생각해봐, 여러분.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상속세 내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가, 안 가? 안 가죠. 그러니까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죠. 그러면 을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하다 뭐 했다는 얘기야, 병한테?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상속인의 취득시는 언제로 할 거냐, 그 얘기야. 언제로 하라, 여러분?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외우긴 외워. 아,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상속 개시일. 그러면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상속인 을이 받은 걸로 보니까 이 자산의 보유 기간은 얼마 되는 거고? 1년. 그리고 이때 취득한 걸로 봤으니까 요때 가액 얼마? 6억 원을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실지 취득 가액으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7억 원에서 3억을 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빼라고? 6억을 빼라고. 왜? 을이 받았을 때 얼마짜리였으니까 6억. 거기 대해서 뭘 냈어? 상속세 냈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6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내고 취득했으니까 7억 원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3억 원이 아니라 얼마 빼라? 6억. 그래서 양도차가 얼마나? 1억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증여를 받았대. 그러면 갑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증여자. 을이 뭐가 되는 거야? 수중자.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이 증여받은 자산을 을이 몇 년 보유하다가 1년 보유하다 병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얼로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죠. 증여받은 날. 여기서 증여받은 날은 명의가 넘어온 날,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죠, 부동산은. 그럼 결론 낼게요.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거라 봐라? 증여받은 날. 그러면 을의 수중자니까, 을이 수중자니까 이때 취득하려고 보니까 보유하는 몇 년 되고? 1년.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때 가격이 얼마야? 6억. 여기 대해서 뭘 냈어? 증여세 냈겠죠. 6억짜리 증여받아서 6억 원에서 증여세 냈다고. 그래서 그걸 몇 년 보에다가? 1년 보에다가 얼마 팔았다는 얘기 여러분? 7억에 팔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양도차 얼마 났어요 여러분? 1억이 남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이때 상속과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외에 또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상속을 받아도 취득세 내고 증여를 받아도 취득세 내야 되고 매매를 취득해도 뭘 내야 되는가?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날.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거. 그러면 저는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속받은 자산 상속 개시다. 증여받은 자산 증여받은 날이다. 그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에 양도자 을이 이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가는 몇 년 되는 거고 1년이 되는 거고 취득가가 얼마를 대응시켜서 6억 대응시켜서 양도체가 얼마로 나와라? 1억이 나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갑이 중간에 상속과 증여 없이 병한테 팔면은 양도체가 얼마 나오는데? 4억 나오죠. 다시 한번. 갑이 중간에 상속과 증여가 없었다고. 직접 갑이 얼마 팔았다고? 7억에 팔았다고. 그럼 양도체가 얼마나? 근데 살짝 뭘 거쳐가니까? 상속과 증여를 거쳐가니까 양도체가 얼마로 줄어들었어? 1억 원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자산에서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뭘 거쳐가는 게? 상속 또는 증여를 거쳐가면 양도차익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해준다고 여러분?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무상일 때 상속과 증여 둘 중에 어디가 세부담이 적다고 그랬죠? 상속을 받을래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이 어디가 더 적더랬어? 상속이 더 적다고 그랬어. 둘 다 똑같이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를 가져야 하지만 공제하는 금액이 상속이 더 크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으면 얼마까지 과세 안 한다고 그랬죠?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을 때 30억.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으면 30억까지 과세 안 한다고. 그런데 부부지간에 증여를 받으면 6억까지 공제를 안 한다. 그러면 자 10억짜리 상속 받았어. 뭐 큰 건 아니죠? 얼마짜리? 10억짜리 소박해 우리 집안은. 자, 그러면 10억짜리를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내 안 내? 안 내. 왜? 30억 다 공제해버려 보니까. 그러니까 과세할 가액이 없죠. 근데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10억에서 얼마만 빼라고요? 6억. 그럼 얼마? 4억 원에서 증여세 과세가 된다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뭘로 받는 게 좋은가? 상속을 받아야죠, 상속. 요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하라고. 자기야, 상속과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는 둘 다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상속 공제금액과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비교하면 상속 공제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더 적다. 가능하면 뭘로 받아라? 상속을 받으라. 그래서 아저씨한테 뭘 받겠다고 요구해봐. 상속 받겠다고 얘기해보세요. 이번 주말을 통해서.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보일걸? 그러면 상속은 내 맘대로 돼? 안 돼? 안 돼.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상속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증여. 증여는 왜 가능하죠? 증여는 계약이죠. 계약. 계약서 쓴단 말이야. 계약형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좋은데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면 뭘로 받으라? 증여. 그럼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면 양도책 7억 원인데 살짝 갑이 누굴 거쳐가서 을을 거쳐가서 양도면 양도책 얼마로? 1억 원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저렇게 증여를 통해서 양도책을 줄이는 걸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겠다. 저 그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저걸 모르면 나중에 분명히 뒤에 가서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맨날 징징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옆에 대어서 신축 건물이죠. 건물 신축해서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축한 건물은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요. 자, 이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밑줄 사용승인서 교부를 이게 원칙이지 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를 밑줄. 자, 근데 또 다만 뭐 나왔다 또 붙었다. 같이 봐요. 사용승인서 교부 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아직 사용승인서도 교부하기 전에 먼저 사실상 뭐 하거나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사실상 사용했던 임시 사용이 빠른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밑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언제? 임시 사용 승인이죠.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 다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밑줄 이거 뭐죠,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이죠, 뭐.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사용 승인서 교부란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할 수 없이 사실상 뭘로 가고 있어? 사용일로 가네요. 자, 4번.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했다 그 얘기야. 무슨 토지? 시효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에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냐는 얘기야. 그때는 밑줄 점유 개시일. 이때 이 점유 개시는 뭐 여러분이 민법에서 잘 배우셨을 테니까 뭐 주정 과목이라면 민법 하면. 자, 주정 과목인지. 자, 그 다음에 특수거래는 여러분 좀 내버려 두시고요. 요건 공법, 특히 도시개발법 이런 걸 좀 확실히 해놓고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밑에 의제 취득식이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의제 취득식이. 자, 의제 취득시기는 적으세요. 옆에다가. 무슨 말이냐. 실제 취득일과는 관계이시 없이 실제 취득일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법률에서 정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의제 취득식이랍니다. 이거는 실제 취득일과는 관계없이 법률에서 이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은 1번을 보셔야 돼요. 1번.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19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1번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을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19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래요. 그러니까 결론 낼게요. 모든 취득 시기는 어디에 걸리냐? 1985년 1월 1일에 걸립니다.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무조건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양도자한테 유리한 규정일까요? 불리한 규정일까요? 자, 갑이 이때 취득을 했는데 이 갑이 취득한 날이 언젠가 봤더니 1982년 5월 5일 날 취득을 했대. 언제 취득했다고요? 1985년 5일 날에 취득했대. 남들 김밥 싸고 계란 삶아갖고 놀러 갔을 때 우리는 부동산 샀다고. 그러면 이렇게 82년 5월 5일이면은 이때 취득시를 이날로 하지 말고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 그 얘기야. 이걸 바로 뭐라는 거야? 의제 취득시랍니다. 그래서 모든 취득시는 어디에 걸리는가? 85년 1월 1일이야. 그러면 1970년대에 샀다. 1970년에 샀다더라도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이때가 갑이 당초 취득한 시기가 82년 5월 5일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일로 와. 그래서 언제로 오라?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버리네요. 그러면 요때 취득한 거 보니까 요만큼이 보유기간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취득가액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양도자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70년대 취득한 부동산을 현재의 가액과 비교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등 상대적 비교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주택이 1억 정도가 뭐 억대 1억 정도고 70년대는 1,000만 원 이하였단 말이야. 그럼 예전에 여기 어르신들 계시면 옛날에는 뭐 몇백만, 2, 300만 원 주택을 샀단 말이야. 2, 300만 원 주택을 샀단 말이야. 70년대는. 그럼 그때 500만 원을 주고 샀어. 500만 원을 주고 사갖고 한평생 살다가 드디어 7억 원에 팔았어. 양도세가 얼마야? 응? 옛날 500만 원 주고 사갖고 지금 7억 원에 팔았다고. 그럼 양도세가 얼마 돼? 6억 9,500이죠? 그럼 양도가에 다 양도차익이 돼버리죠? 그리고 지금 옛날 70년대 500만 원하고 지금 500만 원 갖다 달라. 다르죠. 이렇게 취득 시기가 무한히 과거로 감으로써 이 화폐 가치가 옛날 화폐 가치, 지금 화폐 가치 비교하는 걸 끊어버리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야. 그러니까 의제 취득 시는 실제 취득 시기와 관계시 없이 무조건 법률에서 정한 시점에 취득한 걸 보는 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의제 취득 시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천호동이다. 그러면 길동이다. 그러면 여기 토박이이신 분들도 계시다고. 옛날 조상 대대로 여기 사는 분들 계시다고. 70년대, 60년대 이때부터 여기 살아오신 분들 계시다고. 그럼 60년대에 10만 원 주고 산 부동산을 얼마 주고 샀다고? 10만 원 주고 샀어. 60년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이걸 7억 원에 팔았대. 양도차익 구가시오. 계산 불능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무한히 과거로 가는 걸 끊어버리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의제 취득입니다.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해요. 이런 오랫동안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무조건 언제 끊어버리겠다? 85년 1월 2일 날에 끊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절대 취득 시기는 이전으로 못 가. 1970년대 취득했다. 1980년에 취득했다. 그래도 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의제 취득시란다. 네, 됐어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어디 가냐? 364쪽 갑시다. 여기부터가 이제 뭐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계산이죠.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고 나면 결국은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를 세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양도자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내가 이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고객님 그런 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야. 뭘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래.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계산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양도세 저 그림을 떠올리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출발점이 뭐다, 여러분? 양도가액이 출발점입니다. 얼마에 양도했냐? 그 얘기야. 그러면 양도가 저기 얼마였죠, 여러분? 7억. 그럼 그걸 다 과세하니? 아니, 못 빼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빼라고. 자, 그래서 나온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뭐라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양도차익.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3억에 취득해서 7억 원에 팔았다. 그럼 양도차익 얼마 나왔다? 4억. 요거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봐서 세금 때리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차익이 나와야죠. 이게 안 나오면 양도세는 낼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당초 7억 원에 취득해서 7억 원에 팔았대. 당초 취득을 얼마 했다고요? 7억. 근데 또 얼마 팔았다고? 7억.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 나와?
제로죠. 그럼 양도차익이 제로면 양도소득세 내 안 내? 낼 게 없다니까. 납부할 세계 없다고. 거꾸로 나는 여러분 8억 원에 취득했는데 7억 원에 양도했대. 나는 오히려 뭘 봤어? 손실이 발생했죠. 그럼 납부할 세계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양도세는 항상 뭐를 전제하는가? 양도 차익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부동산은 특성이 단기적 보유야 장기적 보유야? 장기간 보유단 말이야.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 차익이 물가 상승을 해서 과대 계상되는 걸 방지하겠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네. 여기는 뭐 한 사람이죠? 장기 보유했을 때만 특별히 공제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양도 차익이 나면 여기서 뭘 빼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이걸 뭐라 하느냐? 양도 소득 금액이라 한다. 이거는 여러분 소득세법의 용어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소득 금액은 어디에서? 양도 차익에서 뭐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 제일 중요한 용어야. 요 계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출전에 제일 좋아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뭘 차감하라?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라 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무슨 공제죠? 특별 공제. 그러면 특별 공제가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공제가 있는 거잖아.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저같이 못생긴 사람도 있는 거고, 다리가 긴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특별 공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다? 기본 공제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나 다 해주는 무슨 공제야? 기본. 우리 여기 한국간 가족 기본 있어 없어? 요 길동 사거리 뭐 한국간이가 뭐 있어 없어? 있잖아. 얼마 요즘 기본? 25,000원? 네, 25,000원이야 요즘 씨. 들어가기만 하면 25,000원이야. 맥주 3병 2병. 2병? 과일 안주야 마른 안주야? 알았어. 마른 안주. 어디 가나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기본으로 공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 한다. 여러분 드디어 뭐 나왔네? 과표 나왔네요. 그럼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무조건 뭐 곱하는가? 세율이죠 뭐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단계 1단계인데 여기는 3단계를 거쳐서 과표가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죠. 다만 이때 과표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온 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죠. 그리고 더 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로부터 출발해서 양도가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산출세 계산. 이 과정은 여러분 머릿속에 싹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사진을 찍겠어야 돼. 자, 내 마음속에 저장. 빨리 저장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출발점 무슨 가액이에요? 양도가액이야. 양도가액. 여기서 취득가액 등을 빼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양도차액이란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뭐란다? 양도소득금액. 여기서 뭘 빼라? 기본공제. 그래서 뭐 나왔다? 과표. 그러면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죠. 그럼 알고 보니까 요거 과세사는 우리가 취득세부터 계속 했던 공통상이니까 딱 4가지만 뭐 차장, 금기, 과세사 요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 금기, 과세산. 근데 과세산은 우리가 계속 했던 거고 여러분 양도세는 차장, 금기만 외우면 되죠. 어라이 했더니 뭐가 차장이, 금기, 과세산. 그죠 뭐. 근데 어떤 분은 난 그렇게 안 외운대. 어떻게 외우실 텐데요? 나는 앞글자 따서 외우겠대. 어떻게 외우겠대? 양치, 양장, 양양, 양양양. 훌륭한 기기법이죠. 씨. 앞글자 따서 양치, 양장, 양양, 양양.
그럼 첫 번째 양은 뭐예요, 그때? 박양. 그럼 두 번째 양은 김양. 세 번째 양은 이양. 환장하는 거죠. 그분 더 이상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앞글자 따기보다는 항상 양도서 뭐를 전제로 한다는 거? 양도차익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64쪽 나오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발 저는 쉬는 시간, 특히 화장실 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질문하지 마라. 제발 아주 학원 강의하는 데서 항상 부탁하는 게 화장실 가면 붙잡지 말라는 얘기야. 제발 좀. 그래놓고 교수님 내가 이번에 토지를 7억 원에 팔았어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대충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것도 나는 화장실 들어가고 자기는 나오면서. 저만 보면 뭘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너 잘 만났대, 스키야. 내가 이번에 토지 얼마 양도했다고요? 7억 원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대충,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거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부터 요 있다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대충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세법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 그럼 얼마 주고 사셨는데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아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다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뭐다 여러분? 차익이다. 그래서 요 계산 구조에서 양도 차익이 제일 중요해요. 별표에서 얘기해. 요 세 계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양도차. 작년에도 나왔고요. 작년 나온다 입에 거품 물면서 계속 했었고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작년에 입에 거품 물면서 했다고. 그때 시험에 나왔잖아. 나온다는데 왜? 그 다음에 이제 양도차익이 나면 누구만 해주는가? 장기 보유한 특별 공제 있죠. 역시 저는 올해 충분히 단독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거 나올 거다라고 강조했어요. 단독 문제로 못 나고 종합 문제를 통해서 물어봤네요.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제는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요. 세율 올해 2018년도 대폭 개정된 거죠. 별표 2개 칠까 3개 칠까 공부하는데 아마 시험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거나 복잡한 세율 문제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은 이걸 알고 계셔야만 양도자한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떤 거다라는 걸 말씀해 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세액을 계산 못하더라도 몇 프로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떤 분이 별표 다 치고 있네, 스키 다 치고 있네 이런. 아니야, 3개, 하나 3개잖아. 나도 하겠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고 여러분? 양도차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봅시다. 요때 요 양도차익은 여러분 365쪽 맨 밑에, 365쪽 맨 밑에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있죠? 예,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박스를 그냥 책에다 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여러 살면 막 자기 책에다 막 베껴가는 사람들이 막. 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원칙.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실지거래가입니다. 실지거래가에. 요거는 양도자나 관할 세무서장이나 똑같아. 납세 의무자나 과세관청이나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뭘로 계산하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원래 여러분 2006년도 이전에는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계산했어요. 기준시가. 그냥 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차익 계산. 실제 매매가 얼마 되냐 묻지 않았어. 그러다가 그 2006년도까지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매 거래가액의 등기부에 이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등기법 개정되면서. 그래서 실질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 반드시 실질 거래가액을 그 부동산 소재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질 거래를 신고하게 되어 있죠.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실질 거래가를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2007년대 전면 개편되면서 무조건 양도차 이제 실가로 하시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실가로 계산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자꾸 여러분들 놓치는데 양도책을 실질 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증빙서류가 없으면 여러분 요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실가로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류. 이거 2018년도 올해 또 개정된 거고요. 여러분 수정표도 들어가 있고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류. 그러면 이 증빙서류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증빙서류는 뭐인가? 매매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 그래서 매매계약서 최소한 몇 장이 있어야 되는가? 2장이 있어야 되죠. 어느 시점인가? 요거 양도 시점에 지금 판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 뭐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그리고 당초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몇 장이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2장이 있어야 되죠. 양도 당시 계약서하고 취득 당시 계약서 2장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세 신고 납부하고 관할세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검토하면서 이상한데 잘 안 맞는데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양도자한테. 안녕하세요. 여기 강동구 강동세무서인데요. 예. 이번에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 확인할 게 있으니까 증빙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래. 그럼 증빙서류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매매계약서가 된단 말이에요. 매매계약서. 자, 그래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그러면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는 지금 양도하는 건 있겠죠. 지금 판 거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죠. 이게 오늘 어저께가 아니라 옛날 거야. 옛날 취득 당시 계약서 찾아야 되는가.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은요. 행주를 하루에 몇 번씩 찾습니다. 이놈 행주를 찾다가 전화도 와. 자기 혹시 행주 봤어? 그럼 내가 행주를 왜 보냐 여기서. 그러면 그 행주가 밥통에도 나오고 냉장고에서도 나오고 뭐 어디서 나오지도 수시로 나와. 하루에도 행주 찾아 3번 이상을 헤매는데 예전에 취득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찾으니까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양도자가 매매 계약서, 지금 양도 계약서와 취득 계약서인데 이 취득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양도자가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을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없다는 얘기야.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 없다는 얘기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3가지인데 첫째, 매매 사례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에 그것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취득 당시로 환산한 환산 취득가액.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367쪽 좀 봐주실래요? 다음 페이지 367쪽 다음 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밑줄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때 누가 확인을 못하는가 이거 지금 이 말이 생략돼서 이거 적어놔. 누가? 양도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찾는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못 찾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취득가액이 없는 걸로 하면 양도가액이 다 양도책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매감환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 사례가액 밑줄 감정가액 또는 뭐 환산가액이 있던데 여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냐? 매감환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서대로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매감환.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시뻘겋게 적으세요.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감환까지만 있고 뭐는 없다? 양도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양도세는 뭐가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거래가의 계산이 원칙이고 과거에 사용했던 기준시가는 사용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이야. 자, 관할 세무서장이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거기 그 박스 바로 위에 이 365쪽 다시 앞으로 옵니다. 거기 박스 바로 위에 과세권자가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박스 바로 위에 양도세 계산 방법 위에 뭐 찾아? 예, 동그라미 1번 양도세 계산 방법 위에 과세권자가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있죠? 예, 거기 밑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인정할 수 없을 때. 자, 실가는 원래 누가 신고하는 거죠, 여러분? 실질 거래가 누가 신고하는가? 양도자인 납세무자는 거죠. 근데 신고를 안 했대. 신고를 안 하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실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또는 신고는 하는데 이게 허위 신고 같아.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대.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세무서장이. 이때 추계는 뭐를 말하냐? 추정하여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추정하여. 그래서 이거는 추정 계산의 준말이야. 그래서 추정하여 계산하겠다. 그래서 뭐야, 여러분? 추계라고 그러는 거야. 추계. 아, 가을에 계산하는 거구나. 아니, 가을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여 계산해서 조사해서 결정은 세액을 확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 경정은 확정된 세액을 고치는 거야. 결정은 세액을 최초로 확정하는 거, 경정은 결정된 세액을 뭐 하는 거? 고치는 거. 그래서 무슨 방법?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누가 하는 방법이야? 세무서장이. 그러니까 양도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대안으로 나오는 게 바로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매매 사례가액, 둘째 감정가액의 평균액, 세 번째가 환산가액,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지막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는 누가 사용할 수가 있어? 관할 세무서장이 사용하는가? 기준시가로 직접 양도차를 계산하는 건 세무서장만이 할 수가 있고 양도자는 기준시가로 직접 양도차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요 두 개를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고요, 여러분? 매감, 환, 뭐 없다? 기준시가 없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인데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몇 가지다? 네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매감, 환기 이렇게 외우십니다. 매감, 환기. 그러면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야. 최근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자 봐야 돼.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끊어야 되고? 매감, 환에서 끊어버려야 돼. 그 대신에 누가? 세무서장이 뭐 한다면 추계조사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매감, 환, 기. 이걸 잘 봐야 돼. 특히 기준시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출제 이거 순서를 바꿔. 요거 순서를 어떻게 한다고?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매감, 환. 끝나고 세무서장은 하나 더 나와. 뭐가? 기가. 그러나 양도자는 기가 나와 못 나와? 못 나. 그래 출제는 이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는 이거 시험 문제 내는 방법 딱 두 가지야. 기준시가를 섞어버리거나 매감, 환기로 묶어버리거나 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순서 바꾸는 거죠 뭐. 그리고 여러분한테 맞았냐 틀렸냐.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음 페이지 366쪽에 보시면 366쪽 보면 거기 동그라미 2번 축의 결정 정정 나와 있죠? 박스에 양도가 2에 366쪽을 보라고. 예, 동그라미 2번 축의 결정. 뭐가 있어?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 취득가에 기준시가 있죠? 이때 앞글자 따라고 매감 환기. 종류이면서 순서야. 추계조사 결정 정정 방법의 종류와 순서야. 이걸 어떻게 한다? 매감 환기. 이때 환을 잘 봐야 돼. 환을. 출전에 또 대안을 주시니까 뭐야? 환간, 환산 취득가에. 자, 환산 양도가에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환산 취득가액. 그래서 요 환산 취득가액, 즉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고 없고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환할 때 매감할 때 환은 어디까지 외우셔야 돼요? 환산 무슨 가액? 취득가액을 말하는 거지 환산 양도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환산 무슨 가액이요? 취득가액. 그 책에서 환산 취득가액이 뭔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때 환산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고 없고 오로지 뭐를?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랐습니다. 자, 요게 기본 구조야. 요게 기본 구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대원칙이 뭐야, 여러분? 실지 거래한 양도차익이죠? 자, 그래서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합시다? 실가로 계산해 봅시다. 그 얘기야. 실지 거래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367쪽에 보시면은 실지 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구조가 나와 있죠? 예. 자, 항상 양도차익은 출발점이 뭐다고 여러분? 양도가액이야. 그걸 뭘로 하라고? 실가로 하라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실지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뭘 빼라? 취득가액. 근데 그걸 뭘로 하래? 필요 실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실지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은 취득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자본적 지출액이죠. 양도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지 취득가액에다가 자본적 지출액과 뭐를 양도비를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을 어디서 빼라? 실지 양도가액에서 빼라 그 얘기죠.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실지 필요 경비인 거죠. 즉 실지 필요 경비는 실지 양도가에서 빼는 실지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무슨 가액과? 실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뭐야 여러분? 양도비죠. 특히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반드시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만 실지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쫓아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앞쪽 365쪽 잠깐 보세요. 365쪽. 앞쪽 365. 오셨어요? 자, 원칙 실지 거래가액인데 그러면 양도가액 뭘라고?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뭘 빼라? 실지 취득가액 뺐죠. 그러면 이때 실지 취득가액 빼면은 기타 필요경비로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만 나온다고? 실가로 나와. 만약에 그 밑에 취득가격이 동그라미 2, 3, 4, 5 있죠? 이렇게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2, 3, 4, 5. 바로 2, 3, 4가 바로 뭐야? 매감 환기죠. 이렇게 취득가액을 뭐로 하지 않고 실가로 하지 않고 뭐로 하면 매감 환기라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고 못 나오고 대신 밑줄 뭐가 나온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계산하라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양도 물건별에 따른 뭐다? 공제를 곱해서 나온 거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야. 기본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근데 취득가액을 뭐로 하면? 실가로 하면 뭐가 나오고? 자본적 지출가 양도.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밑에 매감 환기는 뭐가 없어도 증빙서류가 없어도 되는가? 그래서 취득 가격이 실가가 아니라 뭐가 나왔으면 매감 환기가 나와 있으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대안으로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다시 한번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뭐를 했을 때만이야? 실가를 취득가를 했을 때만이야. 실가가 아니라 뭐가 나오면 매감 한계가 나오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여러분 기준점이 지금 같아 달라? 다르니까 그에 대응된 필요경 기타 필요경비도 맞대응시켜라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가액이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환산가 기준시가를 정하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개다. 다시 한번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는 뭘 할 때만이야? 실가로 할 때만, 매매계약서 첨부할 때만, 증빙서류가 있을 때만이고 증빙서류가 없는 매감 한기는 뭘 간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책에 나왔네요. 뭐 취득 당시 곱하기 양도 물건에 따른 뭐야 여러분? 공제율이죠. 계산. 여기서 계산은 여러분 개괄적으로 계산한 거다는 얘기야. 개가 계산한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계산. 대충 계산한 거다. 필요경비를 대충 인류적 회계적으로 공제 주기했다 그 얘기야. 자, 이렇게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죠. 네, 조금 쉬겠습니다.